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나라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FTA 조항이 위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쪽에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사실 삼성전자 대신에 TSMC가 그걸 먼저 지원받게 된다면 그럼 삼성전자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사이버대학의 강병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들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환자들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풀었듯이 미국도 막대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돼 있냐면 9조 달러까지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본원통화의 8배가 더 넘는 이 돈들을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불을 당긴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전부 다 느끼고 있듯이 국제 유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 유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곡물 가격들도 올라갔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산품들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6%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8%, 9% 이렇게 되고 있고, 유럽은 지금 더 높습니다. 10%대에 있고요. 이머징 국가들, 터키 같은 경우에는 70%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요.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이제 법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늘리면서 원유라든지 그렇지 않은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가스 가격이 올라갔을 때 느껴야 되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법안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우호국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비우호국은 중국이 될 것이고, 또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부품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원재료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도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좋은 거지만, 미국을 떠나 있던 공장들 이런 것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 국내의 산업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문에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우선주의 이게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상당히 좀 악재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내연기관차,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경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차들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되는 거고, 이제 전기차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는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 준다고 한 거였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본이라든지 주요국들은 미국하고 FTA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미 FTA의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던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나라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FTA 조항이 위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WTO나 이런 데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이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서명을 한 그 법안을 바꾸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악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면 FTA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규정이 FTA 있는데 그렇게 미국이 한미 FTA 조항을 무시하면서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중간선거가 목전에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우호국 즉 중국으로부터 그 소재 부품을 사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쪽에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 국가에서 웬만한 건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다만 우리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는 감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되기 바로 전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부딪혀 있는 것은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 TSMC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량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이 수율을 거두고 있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는 TSMC가 이제 2나노 공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2나노 공정을 이제 선점하겠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고집적화되고 또 고기능화되는 건데 3나노에서 2나노 가는 것은 사실은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2나노 공정을 만약에 TSMC가 선점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TSMC도 2나노 공정을 설계하고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테고 삼성전자가 또 따라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역시 하이테크 쪽에 있는 기술들은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를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기술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 대신에 TSMC가 그걸 먼저 지원받게 된다면 그럼 삼성전자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을 안정시키고 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반도체 공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좋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2,000조 정도 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올라가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7년 정도 기간을 하단이 1,800, 상단이 2,200. 요 사이에서 7년 정도를 횡보를 했습니다. 2200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상단 역할을 하던 것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미국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2400 밑으로 가면은 잘 안 떨어집니다. 2200에서 2400 그 사이는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2200이 상단이었고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다 내려온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막대하게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2021년까지 약 15년 정도를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분명히 버블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스러운 건 그거죠. 만약에 미국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97년과 2007년 이때 저기 상황을 보면은 한번 툭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왠지 충격을 받은 거니까. 아마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의 마지막 국면은 한번 충격을 받아서 툭 떨어지는 국면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환율에 의한 충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에 대한 충격이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면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위 뭐 서학개미. 해외 투자를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은 어디서 은행에서 해요. 은행들이 달러를 무조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면 그 환전 수요에 대비해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단기 외채로 빌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은행에서 단기 외채가 좀 늘어나 있고 사람들 눈에는 IMF 외환위기 때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또 우리는 자원의 대부분은 전부 다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조만간에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가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가스를 팔면서 매월이 아니고 매일 8억 달러씩 꼬박꼬박 러시아의 통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통화 가치가 올라간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미국의 달러화고 하나는 러시아의 루블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더없이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9월이고 10월로 들어가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해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목줄을 재고 있는 거죠. 가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최근에도 보면 서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스 가격 상한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가격 상한제를 결의하니까 3일 동안 가스관을 잠그고 가스 안 주고 서방 사람들은 굉장히 애가 타는 거죠. 러시아가 또 서방을 그 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곡물입니다. 밀이라든지 해바라기 씨라든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전쟁을 끝내주려고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황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들은 불안하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달러화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지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면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먼저 들어가서 주식을 선점하고 있어야지 그 성공 투자가 가능하고요. 동학개미 운동 그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영끌이니 벼락 꺼지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언론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벼락 거지라고 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이제 준 거죠. 동학개미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2020년 3월 이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 동학개미 운동의 끝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냉정한 곳이고 이 주식시장은 돈에 대한 그 욕망이 부딪히는데요. 그 중에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은 냉정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이제 원금이 손실이 나고 또 이자 압박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 원초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지면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게 돼요. 주식 투자도 사람 살아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복비 나가죠.
그다음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사할 때마다 이사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자꾸 갈아타면 그때 계속해서 이사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는 수수료나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종목을 바꿀 때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손실들이 많이 납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돈들이 한참 막 들어오고 그럴 때였는데 이때 10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면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 주가가 한참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돈을 벌었을까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정점은 2021년 6월에 찍었어요. 2020년 10월이면 그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개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본 그 원인은 뭐냐면 잦은 매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장기 대출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출 만기 이전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급해지는 거죠. 주식 투자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느긋하게 3년, 5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만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3년, 5년 이런 기간을 두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제품이 나왔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신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에 퍼지고 또 매출로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3개월, 6개월 만에 승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변했다. 부도밖에 없어요. 부도. 횡령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있지 않으면은 단기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이제 밥이 끓고 김이 나고 그다음에 뜸을 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니까는 문제다. 그래서 영끌 하신 분들은 일단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다 보니까 자꾸 잦은 매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나한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이 영끌 투자의 실패의 원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들이 상당히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식을 팔아라고 하면은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거든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같은 비율의 수익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비율의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확정 지을 때의 고통이 2배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매를 잘 하지 못하고 손실 확정지는 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좀 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걱정을 하냐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빨리 수익을 내려고 중소형주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대형주에 물려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렇게 중소형주에 가서 물려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이 그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좀 팔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 긴축이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은 좀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 지표를 아시겠지만 PER, 퍼라고 하는 이 PER이 높은 기업들은 피하셔야 돼요. 코스닥 시장의 PER은 한 20배 정도 되는 걸로 제 알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기술주 이런 것들이 PER이 뭐 50배, 100배가 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업들보다는 그걸 팔고 가치주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 팔으라고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샀으면 좋겠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기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방어 능력도 없고 또 환율이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사실은 구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뭐 실질 구매력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람들 주머니가 좀 그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해외 자산이 많은 그러면서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얘기도 했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그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 가서 물리더라도 거기서 물려 있어야지 낭패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는 해외 수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달러 베이스로 수주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환전을 해서 들어오면 훨씬 큰 이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